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은 교재 47쪽이네요. 47쪽에 신뢰보호의 원칙. 지난 시간에 이제 자기구속의 원칙까지 했었어요. 오늘은 47쪽의 신뢰보호의 원칙. 자, 의 부분에 하나 공부합시다. 하나는 이제 뜻은 가볍게 읽고,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행한 언동. 뭐 한자말로 언동이니까 뭐야? 말과 행동이겠죠. 그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정당하다, 계속 존속될 것이라 우리 개인이 믿었어. 국민이 믿었어. 근데 그 사이는 이제 일반 국민이라고 생각을 해. 응? 일반 국민이 믿었는데 그 믿음을 보호해 줄 가치가 있다면 그런 보호 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돼야 된다. 그런 원칙이래요. 응? 자, 뭐 뜻은 별거는 없죠. 그렇게 읽으면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우리가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는 원래 독일에서 생겨난 원칙이야. 이름도 그렇게 독일에서 이름 붙인 거. 근데 뭐야?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 읽으면 20세기 초 독일의 학설 판례에 의해서 급부 행정 영역에서 인정되어 오다. 이런 말이 있잖아. 이 얘기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은 비교적 늦게 생겨난 원칙이야.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국민한테 뭔가 생계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든지 이런 것처럼 사회복지국가 시대에서, 응?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은 뭐에 비교할 때 우리가 앞서 공부한 비례 원칙 같은 거는 일찌감치 행정법 발달 초기부터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사회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제한하려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비례 원칙은 일찍부터 생겨난 원칙인데 신뢰보호 원칙은 20세기 이후 사회복지국가 시대에 이르러서 뒤늦게 생겨난 원칙이야. 응? 그래서 특히 국민한테 뭔가 이익 주는 조치를 했다가 그걸 함부로 뺏으면 안 된다. 이런 데서 생겨난 거거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생겨났는데 두 번째 줄에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도 일찍부터 이런 원칙이 있었다. 영미법계에서는 금반원의 법리라고 부른대. 번역하면.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2번에서 하나 공부할 거. 영미법계에서는 신뢰보호 원칙에 해당하는 이 원칙을 뭐라고 부르는지 체크. 영미법계에서는 금반원의 법리라고 해서 거의 같은 내용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쌍가루 2번. 근거라는 데서 두 가지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원칙은 어디서 나오느냐. 첫째, 법치국가 원리. 믿죠. 민주국가 원리 이런 데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법치국가 원리에서 생겨난 거예요. 법치국가 원리. 근데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중 하나인 법적 안정성 원칙에서 생겨났다. 그 가로 속에 있듯이 법률 적합성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률 적합성은 조금 다른 말로 같은 뜻인데 같은 말로 보면 합법성인데, 합법성 지켜야 된다 이거가 아니라 합법성을 희생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 그러면 국민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두는 거야.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묶으면 법치국가 원리 내용 중 법적 안정성 원칙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 헌법상 국가의 활동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법치국가 원리라는 게 이제 선언이 되는데, 이 법치국가 원리는 과거에는 합법성만 생각했어. 법대로 하는 거. 합법성을 우리가 법률 적합성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옛날에는 요거만으로 생각해서 법대로 하는 것만.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국민하고 사이에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게 또한 법치국가가 운영돼 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법치국가 원리는 법대로 하는 거, 또 국민하고 사이에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법적 안정성 여기로부터 국민의 잘못 없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러면 안 돼. 이런 관계다 하는 걸 꼭 알아두고. 그다음에 셋째 줄에 과거 독일의 연방행정법원은 이른바 미망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미망인의 신뢰를 보호해준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응? 그런데 그 독일의 초창기지, 응? 독일의 미망인 사건이 이게 이제 독일에서 신뢰보원칙을 처음 인정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서는 뭐를 근거로 미망인의 신뢰를 보여야 된다 그랬었대요. 응? 신의칙이라는 게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조금 달랐지. 그때는 신의칙을 근거로 인정을 했어서. 그러나 지금은 독일도 법치국가 원리 중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인정한다. 응? 다만 과거의 초창기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 응? 등등 중간에도 읽어보면 뭐 학자들 중에는 지금 이게 여기서 말하는 법치국가 원리 중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둘째 줄에 보면 뭐 신의칙에서 찾기도 하고 우리 사회복지국가 원리, 응? 사회복지국가 원리를 줄여서 사회국가 원리라는데 거기서 찾는 견해도 있고 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견해들이 있긴 있다. 그렇게 읽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첫째 줄이다. 법치국가 원리 중 법적 안정성에서 찾는다. 응? 아주 중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 제도가 하도 많이 바뀌어서 특히 수능 제도 그죠? 매번 바뀌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정부에서 무슨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도 금방 또 바뀔 거 안 믿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뭐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이 믿고 안 따르면 무용지물이잖아. 소용없잖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뭔가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들고 시행할 때는 이렇게 막 갑자기 휙휙 바꿔버리면 안 된다. 응? 기존의 국민이 믿고 있었던 걸, 법과 제도 믿었던 걸 보호하는 관점에서 뭘 바꾸더라도 유예 기간을 두고, 응? 또 너무 자주 바꾸면 안 되고, 꼭 바꿀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바꾸면서도 국민이 준비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두고, 국민이 그동안에 믿고 따랐던 거는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을 둔다든지 여유를 두고 해야 되겠죠. 응? 그런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한편 동그라미 이번에 법 이름이 두 개 나와 신뢰보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실제 법이 있어. 성문법. 응? 그래서 법 이름이 대표적인 게 뭐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험에 주로 쓰는 거는 국세기본법이라는 법과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야. 응? 그래서 두 개 법 정도는 꼭 알아두기 필요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판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맨 위에 판례를 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 뭐 꼭 외울 건 아니다. 맨 첫 줄을 보니까 첫째 줄 중간에 신뢰보원칙은 어디서부터 나온대? 우리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래서 국민이 법률이라든지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개인이 뭔가 행동도 하고 뭔가 투자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런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 국가로 하여금 그 같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그죠? 따라서 쭉 읽어나가. 법이나 제도의 존속에 대한 계속 존속될 것이라고 개개인의 신뢰가 그 법이 기존에 있었던 법과 제도를 개정함으로 인해 침해되는 경우에 상실된 국민의 신뢰의 근거 및 종류와 신뢰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의 정도 등하고 또 법과 제도를 개정을 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 뭐 이런 거 중요성을 비교해 봐야 된대. 응? 그러니까 기존의 법이 존속될 것이라고 법과 제도가 존속될 것이라고 믿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법과 제도를 개정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목적 이거를 이익을 비교해 봐가지고 국민의 신뢰가 보다 더 우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자는 지속적 또는 과도적으로 국민의 신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고. 자, 그러면 이러한 원칙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되는 원칙은 국가가 만든 법률이나 그 법률의 이제 하위법 우리가 배웠잖아.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이런 거 다 하위법 아니야, 그죠? 법률이나 하위법뿐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입시제도와 국공립대학의 입시 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운영 지침의 개정 폐지에도 적용되는 거다.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시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이 되는 국가의 작용은 법, 여기 나오는 뭐 법률 또는 그 대통령령, 뭐 총리령, 부령 등의 하위법만 국민의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또 국가가 관리하는 입시제도 같은 것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다. 그죠? 네, 그런 의미죠. 입시제도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 전형을 구속한다. 국공립대학에서 입시제도 제도 막 바꾸면 그 바꿀 필요가 있다면 그동안의 그 기존의 입시제도, 그거 신뢰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성과 기존의 제도를 믿고 따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 이익을 따져보되 그래도 바꿔야 될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면 바꿀 수는 있어. 바꾸더라도 기존의 제도, 입시제도를 믿고 따른 국민의 신뢰는 보호하는 선에서 바꿔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예 기간도 두고 준비할 시간도 두고 해야 되는 거지. 그지? 당장 지금 고2, 고3인데 기존의 입시제도대로 공부를 해왔는데 당장 내년부터 입시제도 바꾼다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응? 그런 거 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뭐 마지막 부분 잘 유의해두고, 입시제도 같은 것도 구속한다. 신뢰보호 원칙에 적용받는 거다. 자, 그 밑에 쌍가루 3번.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이거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를 믿고 따랐다고 자기 신뢰를 보호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요건. 아니면 국가 측에서 보면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의무, 필요가 생기는 요건.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냐? 첫째,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 관계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한 행위에 대해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대? 동그라미 1번. 줄여서 공부하면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국민이 믿게 만드는, 신뢰하게 만드는 행정기관의 조치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 대법원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 국민이 믿게 만드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는 걸 먼저 했어야 되고, 두 번째, 셋째 줄에 보면 국민이 신뢰를 했어야 돼. 그것에 대해서. 그죠? 신뢰를 했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 어떤 신뢰를 했어야 된대?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대. 귀책 사유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믿은 거에 대해서 잘못이 없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넷째 줄, 가만히 믿고 있었다 하는 정신적 상태를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믿고 어떤 행위를 한 게 있어야 된대. 가만히 마음속으로만 믿고 있었다 이거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게 있어야 그걸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신뢰를 한 다음에 신뢰하고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다면 여기 동그라미 3번 친 데까지 하면 말하자면 행정기관이 국민이 믿게 만드는 어떤 조치를 먼저 했고 그걸 국민이 잘못 없이 믿고 따랐고, 그지? 그다음 믿고 어떤 행동으로 옮겼어. 그죠? 그랬는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자기가 맨 처음에 국민한테 한 공적 견해 표명과 반대되는 어떤 행동을 다시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생기고 요랬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 돼 있어? 행정기관이 그 견해 표명, 즉 1번에서 말한 국민한테 애초에 했던 공적 견해 표명에 반대되는 어떤 조치를 해서 그 때문에 그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됐을 때, 그지? 일단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근데 마지막 조건이 뭐야? 그런데 만약에 행정기관이 누군가한테 건축허가를 내준다 공적 견해 표명을 했고 상대방은 어떻게 했어? 그걸 잘못 없이 믿고 또 행동으로 옮겼어. 막 투자도 하고 준비도 했어. 그죠? 그랬는데 나중에 행정기관이 야 거기 허가 안 돼. 건축허가 거부.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4번까지 얘가 된 거잖아. 그지? 요건이 맞잖아. 하지만 그 건축허가 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건축허가 내주는 행위를 하면, 약속을 지킨다고 건축허가 내주는 행위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대? 건축허가를 내주면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될 수 있지만, 그지?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더 크게 생길 수 있대?
공익을 더 크게 해치는 결과가 된다든지, 제3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엄청 크게 해치는 결과가 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 애초에 건축가 내준다는 걸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단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이익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5항은. 그러니까 상대방 국민의 신뢰 보호가 언제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건 아니고 5번 같은 요건이 없을 때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만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더 중대한 이익이 있으면 보호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요걸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첫 번째, 우리 빨간 보라색 글씨인가? 국민이 믿게 만드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 응? 국민이. 우리 학자들이 주로 쓰는 말은 선행조치란 말을 써. 근데 우리 대법원은 지금 읽어봤듯이 공적 견해 표명이란 말을 쓰고, 응? 근데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응? 그래서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란 건 거의 모든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괄호 속에 첫째 줄 끝에 법을 만든다는 뜻이, 그지? 그런 거 있잖아. 법령. 법 만들어놔도 국민이 그 법대로 그대로 집행될 거라고 신뢰하잖아. 그 법도 국민이 믿게 되는 선행조치. 응? 두 번째, 행정규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행정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이라는 것도 있고, 행정기관이 계획 짜는 것도 그렇고, 권력적인 법 집행인 행정행위도 그렇고, 확약이라는 것도 그렇고, 행정지도라는 것도 그래요. 응? 자, 이 말 속에 특히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라고 얘기를 해.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자, 그 행정지도 성격 얘기, 이런 것도 신뢰 보호 대상이 되는 거야. 특히 사실행위라는 거, 응? 국민한테 권리 의무에 직접 뭔가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만이 아니라 국민한테 권고하고 협조 요청하는 사실행위도 국민한테 좀 협조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해서 국민이 따라서 계속, 그런데 나중에 반대로 불이익 조치하면 안 되겠지. 응? 그래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 응? 또 여기는 안 써놨지만 꼭 문서로만 하는 것만 인정될까? 꼭 문서로만 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 것도 돼요. 응? 말로.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막 기자회견에서 국민한테 말로 할 수도 있잖아. 말로 하는 것도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꼭 문서만이 아니라 형식을 따지면 말로 하는 것도 된다. 그죠? 자, 그러면 1번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고 지나가자. 한편 우리 대법원 판례는 선행조치란 말 대신에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표현하면서 조금 더 까다롭게 인정하는 편인데, 둘째 줄 그냥 읽어보자. 행정기관이 하는 공적 견해 표명은 행정기관의 권한행사, 행정권한행사와 관련된 것이어야 되고, 행정권한행사하고 관련 없는 걸 말하고 하는 것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안 보는 거다. 응? 지나갔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그 얘기 다 써놨죠. 이게 동그라미 1번 다시 풀어 쓴 거야. 3번 읽어보면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는 반드시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그럼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서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하는 거, 거기다 써놨지. 법령, 행정계획, 그지? 법 만들어 오는 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만 하는 건 아니잖아. 응? 그래서 자 3번에 2가지 공부하자. 3가지 들어가야 된다. 하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만드는 거, 행정계획 짜놓는 거, 이런 것도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 내지 공적 견해 표명에 포함된다. 두 번째, 또 보통 문서로 하는 것들이 작용이 많겠지만 문서에 의한 행위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아까 말로 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하고 사이에 법적으로 권리 의무 같은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 법적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권리 의무 발생시키는 건 아니지만
국민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행정 지도 같은 사실 행위도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에 포함한다. 3번. 자, 1번과 3번 이렇게 공부한다. 동그라미 1번과 3번. 그다음에 4번 아주 중요하다. 4번은 하나만 공부하자. 묵시적인 것도 포함한다. 묵시적 언동도 포함한다.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세금 부과 안 하겠다. 그죠? 문서로 명시적으로 말할 수도 있죠. 그지만 꼭 명시적으로 문서로 세금 면제해 주겠다. 세금 부과 안 하겠다 할 수도 있지만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몇 년 동안 세금을 계속 부과 안 해오면,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묵시적으로 세금을 부과 안 하려는 행정기관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될 때는 그것도 묵시적으로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응? 그게 일종의 비과세 견해 표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응? 자, 그래서 자 4번에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응?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는 행정기관이 적법한 조치한 것만 믿었다고 신뢰보호되나? 아니다. 행정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도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자 5번에 두 가지 공부해야 되는데, 위법한 행정행위도 포함한다.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늘 신뢰보호 대상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위법한 행정행위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에서 아까 그러니까 신뢰보호 측은 뭐에 근거를 둔다 그랬어요? 응? 신뢰보호 측은 국민하고 사이에 법적 안정성에 근거를 두는 거라 그랬지. 그럼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 영업 허가를 내줬어. 그러니까 상대방 국민이 신청을 했고, 응? 허가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무슨 요건 다 갖춰서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다 시키는 대로 요건 갖춰서 신청. 허가가 나왔어. 상대방은 뭐 하고 있어? 지금 자 이제 허가 받아서 자기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으로 믿고 투자해서 영업하고 있는 중. 한참 하고 있는데 뒤늦게 와서 행정기관이 뭐해? 야, 그 허가 잘못 나갔어. 허가될 수 없는 것인데 위법한 영업 허가였다. 응? 위법한 영업 허가였어. 거기 뒤늦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응? 잘못 나갔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위법한 영업 허가가 됐으니 행정기관은 뭐 하려고 그래? 합법성 내세운단 말이야. 행정은 합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건 위법이니까 어떻게 한대? 허가 취소해야 되겠대. 없애야 되겠대. 응? 행정기관은 이거 내세우는 거야. 그렇지만 상대방 국민은 나는 완전히 적법한 허가 받은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나는 막 신청할 때 이거 갖춰라 저거 갖춰라 해가지고 나는 다 요건 다 갖췄고 난 적법한 허가 받은 것으로 믿었고, 그럼 거기가 허가가 안 되는 곳이라면 그 행정기관이 그거 잘못한 거 아니냐? 행정기관 니네가 잘못된 허가를 내줘놓고 왜 나 탓을 하냐? 그죠? 그 국민 상대방은 뭐라 그래?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 뭐 내세워? 이거 신뢰보호 내세운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위법한 허가지만 신뢰보호, 나의 아무 잘못 없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뭐 해달래? 허가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켜달라는 거야. 그럼 충돌하잖아, 가치가. 상대방 아무 잘못 없는 신뢰를 보호하자니 위법한 영업허가도 유지시켜야 될 것 같고, 그죠? 한편 행정기관은 합법성을 내세워서 위법한 영업허가니까 유지시켜줄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무슨 관계가 나요? 이게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응? 그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양쪽 주장이 다 맞는 거야. 행정기관은 합법성을 내세우고 국민은 내가 무슨 잘못했냐? 응? 그럼 나만 피해보란 얘기냐? 응? 취소되면 투자하고 영업하는 거 다 날아가잖아. 국민의 나의 잘못 없는 신뢰 보호해달라고 그러면 충돌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딱 하나가 중요하다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 결국 뭐 해야 돼? 어느 게 더 중요한지를 하나 사안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나를 따져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합법성을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아무 잘못 없이 정부 말을 믿고 따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더 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위법한 영업허가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응? 아니면 이게 상대방 아까도 나왔지만 상대방의 신뢰 보호해서 영업허가 유지시키는 것이 도저히 곤란하다. 응?
그럴 때는 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익적인 필요성이 더 크다. 취소해야 될. 응?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뭐가 우선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익을 비교해 봐서 이제 결정 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 동그라미 부분에 위법한 행정행위도 포함이 된다. 뭐에?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선행조치 속에 응? 꼭 행정기관이 하는 적법한 조치만 그 신뢰했다고 보호받는 게 아니라 위법한 행정행위도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언제나 보호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언제나 보호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따져봐가지고 보호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작용에는 일단 들어가는 거야. 위법한 행위도 포함. 그러나 두 번째 줄 무효인 행정행위. 자, 그거는 또 예외야. 무효인 행정행위. 응? 무효인 행정행위는 신뢰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이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때 무효는 위법이 아주 심한 거야. 거기도 이미 다 써놨지만 저희 그때 위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야?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법이야. 위법이 아주 심하고 누가 봐도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봐도 그걸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그래. 응? 그럴 정도의 위법이 있는 행위는 무효인 행위라고 하거든. 그러면 야, 그 앞에 요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 여기 특히 명백하다는 걸 보면은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봐도 딱 보면 위법인 게 분명한데 보통 사람은 어땠어? 상대방이 자기는 적법이라고 믿었다. 그거는 이제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객관적으로 봐 누가 봐도 위법인데 본인만 위법이 아닌 것으로 믿었다.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신뢰보호 못 받잖아. 그런 논리로 생각해.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야 위법이면 다 무효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 네, 위법인 행정행위라도 위법이라도 경미한 위법이 있으면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거로 다루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위법이라도 경미한 취소사 있는 위법인 행위는 일단은 효력이 발생했고, 그지?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신뢰보호 때문에 효력이 유지될 수도 있는 거고, 응? 근데 무효인 행위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응? 무효인 행위는 그럴 수가 없다. 신뢰보호 대상 안 된다. 요거 5번 중시하고, 그 다음에 6번 또 중요하다. 그죠? 자, 6번.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언동이 있지. 선행조치.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반드시 처분청 여기서 처분청은 예를 들면 뭐 장관, 대표적으로 국가기관인 장관, 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행정청은 우리나라에서 행정기관의 장 있잖아. 응? 그러니까 어떤 행정기관에서 국민한테 조치 나갈 때는 항상 그 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나가요. 응? 그 행정기관의 장을 그러니까 어떤 행정기관의 의사를 최종 결정할 권한자 그리고 결정한 자의 이름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어떤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자기 이름으로 국민한테 표시할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 법적으로 행정청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집에서 받아보는 공문서 보면 다 무슨 장의 이름으로 나오잖아. 세금을 부과받아도 세무서장, 응? 뭐 인천시장, 무슨 구청장, 장의 이름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거는 여기서 처분을 하는 행정청, 처분하는 행정청을 줄여서 처분청 그러거든. 처분청은 행정기관의 장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죠? 근데 보통은 이제 행정기관의 장이 이제 장의 이름으로 나가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고 누가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행정기관의 장을 보조하는 소속 공무원이 국민한테 뭔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천시장이 있다. 그러면 인천시장이 무슨 뭐 건축 허가 권한자다 최종. 그럼 인천시장이 이제 허가를 내주는 최종 권한자지만 우리가 이제 인천시장에 찾아가서 내가 건축을 어디에 뭐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건축이 될 수 있느냐 하고 이제 물어봤어. 먼저 막 하기 전에
돈 들여서 뭐 하기 전에 되는지 안 되는지 가서 먼저 알아봤다고. 그랬더니 건축 담당 그 공무원들이 의논하고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거기가 건축이 되는 곳이다. 네가 원하는 건축 그거 허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갖다 신청하면 이렇게 가르쳤어. 그렇다면 그거는 시장이 직접 약속한 건 아니지만 시장 밑에서 건축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상대방 국민에게 건축허가 됩니다라고 약속한 것도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6번까지 매우 중요. 응? 자, 7번은 뭐 별건 없어요. 7번의 키워드는 이제 입증 책임인데, 그럼 이제 설명만 들어. 입증 책임은 증명해야 할 책임이거든. 특히 소송에서 재판에서 이제 증명해야 할 책임을 말하는데, 증명하는 건 항상 입증하는 건 그 입증할 사항이 유리하게 되는 측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건 자기가 입증해야 돼. 그러면 신뢰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신뢰하게 된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연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 그게 증명이 되면 상대방 국민이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유리하게 되는 측에서 항상 입증하는 거다라고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넘어가도 돼요. 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 관련 판례 보자. 판례 첫 번째. 이건 죽자사자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자, 국민이 믿게 만드는 행정연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느냐 아니냐. 우선 첫째,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는 게 있었다고 인정이 돼야 그걸 믿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지.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게 없었다. 그러면 믿었어도 보호 못 받는 거잖아. 자, 그렇다면 첫째 줄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이루어져야 하는 걸 요하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자, 그거 밑줄 쳐주세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오직 뭐만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다. 응? 그리고 우리 행정조직계에 가면 뭐 부서가 나눠져 있고 뭐 부서장들이 있고 뭐 다 역할이 나눠져 있잖아. 꼭 그것만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응?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만 갖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읽어보자. 국민한테 뭔가 말과 행동을 한 담당 공무원의 조직 내의 지위와 임무, 국민한테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 이런 거 다 보고 실질적인 요건까지 다 고려해서 공적인 국민이 믿을 만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이거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또 좀 이따가 또 연결해서 공부를 할게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점 이제 비과세 관행 성립 요건 그렇게 돼 있죠. 뭐 행정 관행 뭐 이런 거 있는데 첫 번째 거 읽어보자. 국민하고 사이에 행정을 둘러싼 법률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신뢰보호의 원칙 때문에 행정기관이 자기가 한 원래의 조치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행정 관행이 성립됐다고. 그러면 생각해봐. 어떤 행정기관이 업무 처리한 관행이 쭉 쌓여 있으면 이제 국민들이 그 관행대로 하는구나.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똑같은 이제까지 해온 관행대로 처리해 주겠구나 하고 신뢰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그럴 수 있을 정도에 그런데 그 관행과 다른 조치를 했다. 나한테 불리하게. 그러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 관행이 성립되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러한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을 해왔다는 객관적 사실이 일단 있어야 되고, 응?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같은 의사가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좀 읽어나가. 단순히 착오로 어떤 처분을 계속한 경우에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개를 밑춰주세요. 단순히 착오라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행정기관이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착각을 한 거지. 행정기관이 원래는 그렇게 조치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잘못해서 계속 착오가 있었고 어떤 잘못된 조치를 계속 반복해 왔어. 그렇다면 그 속에는 행정위원이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착각이 있었고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 핵심 1번에 행정위원이 단순히 착오로 어떤 처분을 계속한 경우에는 이에다가 이가 뭐겠어? 행정관행의 이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행정관행이 성립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응? 단순히 착오로 행정위원회 이제껏 쭉 같은 조치를 해왔다 이거야. 근데 그게 착오로 잘못 알고 그렇게 계속해왔다면 그게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행정관행이 성립됐다. 행정관행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나중에 어떻게 돼? 기존에 해왔던 관행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오류를 수정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은 그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거라고 볼 수 없다. 이 마지막 세 줄 있죠? 그 부분이 중요. 자, 체크했죠? 그 다음에 2번 판례 또 중요. 여기서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 2번. 야, 비과세 관행이란 말이 있죠. 비과세 관행은 뭘 뜻하겠어? 세금 부과를 계속 해오지 않은 관행이 있어. 응? 그리고 그게 신뢰보호 대상이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 1번하고도 뭐 맥락이 같은 거예요. 응? 그러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첫 번째 필요한 거. 일단 오랫동안 세금 부과 안 해온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돼. 상당 기간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해. 그러니까 간단히 세금 부과 안 해왔다는 사실이 존재해야 돼. 장기간. 응? 그것만 갖고 그러면 행정위원이 세금 부과 안 하겠다라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두 번째 뭐가 필요해? 셋째 줄 알면서도, 그죠?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었다면 착오가 있는 거지. 알면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구나. 행정기관에게.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세금 부과 안 하려는 생각이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된대. 그거는 꼭 명시적으로만 표시돼야 되는 건 아니고 묵시적일 수도 있지만,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어떤 이유로 세금을 부과 않으려 한다라고 하는 볼만한 행정위원회 의사가 있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됐다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단 세금 부과를 안 해온 사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행정위원회 세금 부과할 을 알면서도, 세 번째 어떤 이유로든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랬을 때 그게 비과세 관행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세금 부과 안 할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만약에 세금 부과하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 세금 부과 위법 이렇게 주장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밑에 또 똑같다. 이번에 반대로 밑줄 친 거 봐. 밑에 세 줄.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 대상이 비과세 대상,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 잘못 알고. 응? 그랬으니까 뭐하고 딱 그 위에 문장 2번에 이제 뭐하고 안 맞게 되는 거야? 세금 부과 대상이란 걸 알면서도 세금을 어떤 이유로 부과 안 해왔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잘못 알고잖아. 응? 그럼 뭐 1번에서마다 착오가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된대? 잘못 알고 일단 세금 부과 대상 아니다라고 잘못 결정을 내렸다면 그는 세금 부과를 안 하겠다는 행정위원회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다. 잘못 알고 그런 건. 응?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후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면 바로 잡아서 다시 세금 부과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응? 자, 1, 2번이 다 1번은 적극적으로 뭐 한 거고 2번은 비과세 관행으로서 안 해온 걸 얘기하는 건데, 자, 1, 2번 다 같은 얘기. 3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50쪽에서 51쪽 보면 뭐가 많이 나왔어? 응? 이게 국민이 믿고 행동을 했는데 그 믿고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 행정기관이 반대되는 행위를 한 거야. 그러니까 국민이 뭐라고 주장했어? 이거는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 행위다 하고 소송으로 싸웠는데 이긴 게 있고 진 것도 있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왼쪽의 거는 국민이 믿게 만드는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 믿었다면 잘못 없이 믿었다면 신뢰보호 돼야 되는 거다라고 판결한 거고, 오른쪽 거는 51쪽에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지. 그 얘기는 뭐야? 이거는 국민이 믿을 만한 행정기관의 어떤 그 언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응? 그거는 믿었어도 신뢰보호가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보호 못 받은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읽은 거하고 연결해서. 자, 1번 판례는 너무 쉬워서. 응? 1번은 그러니까 개인이 국세청한테 정식으로 질문을 한 거야. 국세청에다가 문서로다가 정식으로 질문했어. 뭐라고? 내가 하는 사업이 면세 대상 사업입니까? 하고 정식으로 질문했더니 국세청에서 면세 대상입니다 하고 답변을 보내왔다는 거지. 그지? 요거는 이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국세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 인정된 거야. 그래 놓고 나중에 세금 부과를 한 모양이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신뢰보호에 어긋난 세금 부과다 싸웠다는 얘기지. 응? 자, 2번 첫째 줄 끝에 보니까 4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알면서도, 그죠? 뭐야? 4년 동안 세금을 부과 안 해왔어. 그러면 아까 2번 비과세 관행 얘기란 말이야. 아까 비과세 관행이라고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갖춰졌어, 안 갖춰졌어? 일단 4년 넘게 세금 부과 안 해왔어. 4년 동안 장기간, 상당 기간 세금 부과 안 해온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지. 두 번째, 행정기관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 안 하려 한다라고 볼 만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셋째 줄에 수출 확대라는 목적, 응? 수출 확대라는 공익적인 필요성 때문에 아마 여기다가 어떤 회사가 만든 제품에 부가가치세라고 세금을 물리면 그 제품 가격이 높아져요. 거기다 세금만큼 가격이 높아지지. 그러면 여기 수출하는데 가격이 높아지니까 수출에 좀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수출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라 세금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그 제품에 부과를 안 하려 했었나 봐. 응? 그래서 수출 확대라는 공익적 필요라는 이유에서 부과를 안 해온 거야. 그러면 상대방으로서는 장기간 상당 기간 세금 부과 안 한 사실이 있고 세금 부과를 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수출 확대라는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해서 일종의 그 세금 부과 안 해온 그 수년간의 관행을 신뢰를 했단 말이야. 그 신뢰는 이 비과세 관행이라는 게 성립됐다고 보고 그 신뢰는 보호돼야 된다. 따라서 세금 느닷없이 한 5년, 4년 지난 뒤에 또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마저 다 폐지되고 난 이후에 몇 년치 세금을 왕창 부과하는 건 신뢰보호에 위반된 조치다. 이런 결론이었던 거지. 응? 그래서 2번 그거 알아도. 그 다음에 자 3번은 여러분 아까 그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꼭 그 권한 가진 처분행정청 자신만이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지. 또 아까 뭐였어? 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만 갖고 판단해야 된다 그랬어? 그건 아니죠. 응? 여러 가지를 실질적으로 따져보고 판단 내려야 된다 그랬지.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인지 아닌지는. 그러면 여기서 딱 누가 나오냐면 보건사회부 장관이 나왔어. 응? 옛날에 보건사회부, 지금은 이제 보건복지부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보건사회부 장관이 의료 취약지 병원 설립자 운영자 신청 공고 하면서 국세 및 지방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했대. 야, 일단 상황을 얘기해 보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응? 그래서 어떤
실제는 현대그룹이었는데 현대에서 저 강원도 홍천군에 땅을 사고 병원 건물을 지어서 병원을 설립 운영을 했어. 응? 뭐 믿고 세금 비과세 한다. 세금 부과 안 한다 그래서. 응?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병원이 별로 없는 시골 지역에 의료기관 취약한 곳에 병원 설립 운영할 자 신청해라 공고를 하면서 거기 그 시골에다가 병원 짓고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뭐한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비과세 해주겠다로 발표한 거야. 그래서 현대그룹에서 강원도 홍천군에 땅을 사고 병원을 짓고 운영을 했어. 그랬는데 홍천 군수가 세금을 왕창 부과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약속하고 다르지 않냐? 소송을 낸 거지. 저희 신뢰보호 측에 어긋나는 세금 부과다. 위법이다. 세금 못 낸다. 뭐 이러고 싸웠나 보지. 그죠? 근데 여기서 쟁점 뭐야? 과연 이게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관건이야. 자, 쟁점은 보건사회부 장관이 그랬어. 보건사회부 장관은 세금 부과할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행정조직상의 권한 갖고 따져보면 세금 부과는 보건사회부 장관하고는 상관도 없죠. 세금을 부과하고 면제하는 권한은. 그죠? 그러면 세금 부과 및 면제해 줄 권한이 없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뭐 세금을 면제하겠대. 비과세 하겠대. 이건 행정조직상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약속 아니야. 그거는 믿을 게 못 된다 하는 주장이 한쪽인 거야. 응? 그건 권한 없는 자가 한 거를 믿냐? 그는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세금 부과는 적법이다. 이렇게 한 주장. 그러나 그래서 이게 원래 1심, 2심 다 재판이 왔다 갔다 뒤집힌 거야. 응? 조직상의 권한만 갖고 따지면 이건 권한 없는 자가 한 거를 믿은 거라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거로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나 우리 대법원 아까 입장은 어떻게 했어? 행정기관의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냐 아니냐는 오로지 조직상의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만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읽어보면 권한 없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자. 그 후에 권한 있는 기관 지금은 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이 권한 있는 자가 그 밑에 하급 기관들에 대해서 다 지방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도록 다 지시했다는 게 이제 뒷받침이 됐어.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보면, 원래는 보건사회부 장관의 이런 발표만 있었다면 그거는 믿을 게 못 되는데 그 후에 내무부 장관, 시도지사의 이런 그 세금 감면토록 하는 행위의 조례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라는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 볼 때 이건 뭐로 볼 수 있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세금 부과 안 조치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다. 세금 안 줘도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된 거죠. 자, 2번. 이 3번 판례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응? 공적인 견해 표명은 오직 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만 갖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나타내는 거죠. 4번은 뭐? 4번은 또 뭐와 연관돼 있을까? 응? 국민에 대해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은 꼭 행정위원회 장만이 꼭 표시하고 해야 돼? 소속 직원이 해도 되잖아. 응?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구청의 소속 직원이 적극적으로 대신 다른 땅을 사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러니까 원래 개인 땅이 있는데 그 땅은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팔라고 해서 강제는 아니지만 팔라고 해서 파는 이제 사들이는지 모르겠어. 그죠? 대신에 우리 구청에 네가 팔면 네가 그 돈 가지고 딴 데 가서 땅을 사면 구청 지역에 다른 지역에 땅을 사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나 봐. 그래 놓고 나중에 감면을 안 해 줬겠지? 그러니까 그거 문제 삼은 거지. 그지? 그것도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났다는 거지. 결론은 그 약속은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한 거고. 자, 5번은 키워드 삼천교육. 삼천교육.
그거 하나를 기억하면 돼요. 삼천교육은 딱 이 한 건만 있으니까 행정법 전체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야. 응? 그 전 대통령이 전두환이야. 응? 그래서 전두환이 하여튼 전두환 노태우 이 군사 쿠데타 및 내란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전두환이 7년 동안 하여튼 11대 대통령으로 7년 동안 정권을 운영해냈어요. 그러면서 정권 초기에 이른바 삼천교육대라는 걸 만들어서 응? 사람 막 잡아다가 응? 인간 개조시킨다고 하여튼 못된 짓을 했어. 응?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많았는데 이후에 이제 선거로 정권을 잡은 노태우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과하는 담화문 발표하고 그때 그 이전 정권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국방부 장관이 피해자들 신고를 받고 다 보상해주겠다. 응?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다 약속한 거야. 그래서 보상에 관한 법 만들어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 약속을 한 거. 이거 뭐야?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응? 그래놓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 보상에 관한 법을 안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신뢰보호 위반으로 인정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5번. 그다음 6번. 소위 대순진리의 사건이라 해서 종교회관 건축 사건. 응? 그래서 대순진리는 종교단체에서 자기네들 종교회관 지을 이 좋은 터를 물색을 하다가 발견을 했어. 충주시 외곽 지역에 좋은 야산을 낀 좋은 터를 발견을 했어. 그래서 근데 거기가 건축이 아직 안 되는 땅이야. 이 논이야, 논. 농지. 논이야, 논. 여기 야산이 이렇게 있고, 응? 야트막한 산이 있고 논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 종교회관을 막 여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거야. 응? 근데 논으로 돼 있는 땅은 건축이 안 돼요. 이게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꿔줘야 돼. 이게 건축이 가능한 땅은 대지라 그래, 대지. 응? 근데 이거를 바꿔주는 거는 시장의 권한이야. 응? 그래서 이 땅을 무조건 살 수가 없잖아. 대순진리회가 땅 임자한테, 그지? 무조건 사놔봐야 건축이 안 되는 상태로 지속되면 건축 못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사기 전에 먼저 시청을 찾아갔어.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 만나서 뭐 한 거야? 우리가 이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종교회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땅이 농지로 돼 있는 땅이니까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를 바꿔줄 수 있느냐 물어본 거야. 응? 그거를 우리 뭐라고 표현하면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그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용도 변경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뭐 담당 여러 이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다 의논한 끝에 된다 그랬어. 그래서 거기 용도 변경이 될 거다. 용도 변경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는 거야. 여기에 뭐 이런 종교회관 짓고 뭐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좋아해. 개발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래서 다 된다 그래가지고 뭐 한 거야? 대순진리 측이 이 땅을 샀어요. 산 다음에 뭐 건축 설계도 의뢰하고 막 이렇게 착수 준비하면서 이제 약속대로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거든. 그런데 어떻게 안 해준 거야. 나중에는 거부. 시장이 거부했어.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 하나는 뭐야? 그러니까 거부한 게 위법이다. 그러니까 거부를 하니까 거부한 게 위법이다고 소송을 냈지. 첫 번째 이유. 야, 그거는 원래 최종 결정권자가 시장이다. 시장이 해준다고 약속한 적 없다. 밑에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것뿐이지 최종 결정권자도 없는 자가 한 약속인데 뭐 그러면서 그게 하나. 시장이 약속한 적은 없으니까 안 해줘도 된다. 최종 결정권자가 거부해도 된다. 두 번째, 안 한 이유는 여기는 우량농지라서 농지로 계속 보존을 해야 될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 이런 주장을 한 거야. 응? 그래서 안 해줘도 위법이 아니다. 그렇게 나왔어. 그러나 우리 아까 봤듯이 어떻게 했어요? 물론 아까 판례에 따르면 이거 우량농지로 보존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과 그 다음에 이거 농지를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꿔주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믿은 상대방 측의 신뢰보호 필요성하고 이걸 비교해봐야지. 비교해봤는데 법원은 다르게 평가를 한 거야. 우량농지로 보존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보다
바꿔준다고 믿고 건축 설계도 의뢰하고 이렇게 투자한 대순진리회 측이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대순진리회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더 크다. 이렇게 판결해서 결국은 시가 진 사건이야. 응? 자, 그러면 그래서 6번은 말은 길고 어쨌든 종교에 관한 건축 사건 이렇게 나옵니다. 대순진리회란 말은 안 나오고 종교에 관한 건축 사건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이것도 1번 판례하고 똑같은 이치다. 물어봤지? 아마 어떤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법에서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이 되면 세금 면제되나 봐. 응? 그죠? 그래갖고 아예 저 관련 부서 장관에게 정식으로 물어본 거잖아. 우리 단체가 법에서 비과세 대상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해당한다고 회신, 즉 답변을 보냈단 말이야. 이거는 뭐 비과세 대상이 되는 단체라고 공적 견해 표명을 해준 거다. 문제는 뭐야? 그래놓고 나중에 세금 부과하니까 문제가 됐겠죠?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뭐 8번은 큰 뜻은 없고 거기 세무지도라는 표현이 나오지? 세무지도가 뭐야? 넓게 말하면 행정지도야. 이렇게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상대방한테 강제로 의무 부과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행정지도도 뭐가 된다 그랬어?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인정한 의미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 10번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읽고 11번은 꼭 체크. 11번은 거기도 보면 뭐 완충 녹지 지정을 일단 해줬다가 나중에 해제해주겠다. 응? 그죠? 완충 녹지로 지정을 해줬다가 해제해주겠다. 일단은 개인 땅을 무슨 녹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 못하도록 지정을 해놨다가 나중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정을 해제하고 당신들한테 다시 시가 되팔겠다.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죠? 그래놓고 나중에 약속을 안 지킨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사건은 완충 녹지 지정 해제. 응? 일단 완충 녹지 지정, 완충 녹지라는 단어로 기억해야 되겠다. 이 단어 하나면 기억나는 사건이야. 응? 반면에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을 안 한 사례 있죠? 1번 보니까 아까 했지? 무슨 단어가 여러분 키워드일까? 차고. 오랫동안 세금 부과 안 해왔는데 알면서도 부과 안 해온 게 아니라 착오가 있어서 부과 안 해왔다면 행정기관에게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묵시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착오. 그 다음에 2번 첫째 줄 중간에 추상적 질의. 그러니까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질문을 해왔어? 매우 추상적인 질문을 해왔고 행정기관도 어떤 답변을 했어요? 일반론적인 답변한 거야. 일반론적인 견해. 이거 한 대 묶어. 추상적 질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견해 표명. 그러니까 국민이 추상적인 질문을 해와서 행정기관도 그냥 일반론적인 답변해 준 거 있지. 그거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질문. 응? 그래서 공무원이 되려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되면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공무원으로 임명해 준다. 이거는 아니잖아. 공무원이 되는 과정 절차를 일반론적인 얘기를 해준 거지. 근데 그걸 오해할 수도 있잖아. 자기를 공무원으로 임명해 준다 그랬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예, 얘기하자면 그렇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이 아주 잘 나와. 4번 그대로 읽어보자. 어떤 사람이 병무청 찾아가서 어떤 남자가 자기 병역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돼요? 응? 총무과 민원팀장이 얘기 들어보더니 당신은 면제네요 이랬단 말이야. 그지? 좋아라고 왔는데 나중에 현역병 영장 나온 거야. 자, 읽어보니까 병무청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인 견해 표명을 구하는 정식의 서면 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 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해 안내해 준 것은 병무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대. 응? 그래서 이것도 꽤 잘 나옵니다. 응? 근데 우리 대법원은 그냥 이렇게 단순한 상담에 답변해 주는 거 있지? 이런 거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안 봐요. 그거 믿어도 보고 못 받는다는 거야. 응? 4번. 그 다음에 6번도 또 중요. 헌법재판소가 뭐 했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다 하고 위헌 결정. 헌재가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한 거는 결론은 어떻게 돼?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고 신뢰보호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 7번도 이거 공부할 거 많네. 7번도 체크. 재정경제부가 뭐 했대?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는 하여튼 법을 개정을 해서 6월 말경 시행할 예정 이러고 이제 발표를 했대요. 기자들 불러놓고.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어? 어떤 회사였는데 6월 말경이 지났으니까 뭐 했어? 이 법이 개정이 됐을 거다. 이거 세금 깎아주는 내용의 법이거든. 그런 내용으로 법을 고치겠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6월 말 지나서 자기가 뭔가 땅을 판다든지 행위를 하고 세금이 당연히 법이 바뀌어서 세금 적게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그때까지 법이 안 바뀌어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6월 말까지 법을 세금 깎아주는 내용으로 법 고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안 고쳐가지고 나 세금 많이 내게 만들었느냐 해가지고 문제 제기한 거지. 근데 7번에 보니까 그거는 뭐야. 그건 6월 이렇게 해서 그건 6월 말까지 법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강한 거지. 반드시 6월 말까지 고친다 이거는 아니다. 응? 말하면 그런 뜻이야. 그리고 상대방도 확인도 안 해본 잘못이 있다는 거야. 응? 법이 고쳐졌는지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도 안 해보고 행동을 옮긴 건 본인한테 잘못이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첫째 줄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 교부 요거야. 응? 나는 이 판례 읽을 때마다 짜증나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 술집 영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뭐 시군구청장한테 술집 영업하겠다고 요건 갖춰서 법에 정한 요건 갖춰서 신청해서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 근데 허가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또 뭐 또 해야 되냐면 영업을 해도 영업 자체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 받으면 돼. 영업은 해. 한편으로는 또 국가가 이제 세금 걷는 거 문제 때문에 관할 세무서장한테 자기가 그 사업한다는 사실을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응? 세금 문제. 따라서 영업은 하더라도 만약에 세무서에 신고 안 하고 세무서장에 신고 안 하고 영업하면 세금을 왕창 두들겨 맞아요. 응?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가서 신고를 했더니 뭐야? 세무서장이 신고 다 마쳤다. 여기 등록됐다고 등록증을 내준대.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 응?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래. 나는 세금 면제받는 사업자구나. 당연히 그렇게 믿는 거 맞지 않아? 응? 그치? 그래서 자기는 내가 하는 사업은 면세 대상 사업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야? 몇 년 동안 세금 안 내왔어. 그리고 아무 조치도 없어. 행정기관도. 응? 세무서장도. 그래갖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몇 년 지난 뒤에 너 왜 세금 신고하고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 세금 왕창 물리는 거야. 그리고 원래 그동안에 안 낸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신고 납부 안 했다고 세금을 왕창 더 물려요. 벌 주는 의미로. 그럼 열받잖아. 그럼 내가 그렇게 안 해온 거는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면세사업자라고 써줘서 나는 그거 믿었기 때문에 안 낸 거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아무 조치도 없었잖냐. 근데 이제 와서 이런 게 어딨냐. 싸운 거지. 근데 우리 국민들의 이 정서하고 이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위원이 잘못했잖아. 면세사업자용이라고 썼잖아. 근데 우리 또 법 논리는 조금 달라가지고 판사들은 또 어떻게 돼? 이게 세무서에 가서 사업한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거 있지? 사업자 등록하는 거. 그리고 등록을 하면 이제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내주는데 그거는 단지 사업한다는 사실을 등록했다는
뜻만 있는 거래. 등록증은 사업한다는 사실 등록 마쳤다 하는 것만 증명하는 의미만 있는 거지. 거기에 뭐 면세사업자라고 이렇게 문구가 있더라도 그건 당신을 면세 대상자로 해주겠다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건 아니래. 응? 판사의 논리는 그래. 그래도 납득이 안 가. 아니 그러면 그냥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내주지. 앞에다 왜 면세사업자용 이렇게 써놓냔 말이야. 당연히 그럼 국민은 믿을 수밖에 없지. 자기 면세 대상자라고. 행정위원회 오해하게 만들었잖냐. 신뢰보호 나는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대법원은 안 그랬어. 뭐에다가 포인트를 둔 거야. 사업자 등록이라는 제도의 성격, 법적인 성격은 단지 사업한다는 사실을 등록했다는 걸 증명한 문서일 뿐이지. 거기에 뭐라고 써있을지라도 면세사업자라고 인정해 준 거 아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지 같은 판결 같아. 응? 근데 하여튼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 교부 해줬다 그래도 면세 대상이 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해준 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꼭 기억하고. 되게 많네. 다음 페이지. 자, 이거 다 하려니까 시간 되게 멀리 걸리네. 자, 9번. 9번도 꼭 체크해야 돼. 다 설명 못하니까 주로 이제 체크해요. 9번. 그다음에 10번. 10번하고 11번은 같은 논리야. 응? 같은 논리로 보고요. 10번, 11번. 그 다음에 13번도 체크. 13번. 그 다음에 15번은 별표하고 특히 중요. 15번은 특히 별표. 자, 15번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업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사업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그 계획서를 먼저 내도록 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짜서 어디다가 어떤 종류의 어떤 규모의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는지 사업 계획서를 짜서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해요.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내주는 행정기관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고 심사를 한 후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통보를 해줘요. 그럼 여기서 무슨 통보를 해줬대? 사업 계획서 제출받고 행정기관이 적정 통보를 해줬지? 근데 그 적정 통보는 거기다가 그런 폐기물 처리 사업 하려는 거는 적정하다, 사업 내용은 적정하다고 통보해 준 것 뿐이고 그 폐기물 처리 사업 하려고 하는 예정 토지 있지, 그 부지라 그래, 그지? 그 부지의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그러니까 토지 용도 변경. 근데 거기가 이게 약간 이제 권한자가 또 다르고 법도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자, 이게 폐기물 처리 사업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적정하다고 통보해줘. 부적정 통보도 있을 수 있지. 적정. 근데 여기까지 누가 하냐면 환경부 장관이 하는 거야. 응? 환경부 장관이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권자거든. 허가권자. 적정 통보를 해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 A라는 사람이 여기 A 땅이 있다고. A 땅에다가 폐기물 처리 사업 하겠다 하고 이제 신청을 했어. 환경부 장관이 적정 통보. 응? 그러면 적정 통보 받은 자는 이제 사업 내용은 문제가 없다. 인정받은 거고, 여기다가 뭐 하면 돼? 이제 법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돼요. 시설을 설치 후 이제 허가를 신청하면, 그러면 허가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허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지금 요 A 땅이 뭐로 지정된 땅이냐면 요 지역이 이게 무슨 자연 보전 지역 이런 거로 돼 있는 거야. 응? 예를 들면 자연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이 땅이 있어요. 이렇게 지정된 구역 내의 땅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응? 그럼 이 사람은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려면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 시설 설치가 안 되는 용도로 땅이 지정된 거야. 이거 누가 지정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응?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야. 그래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는 저 땅에다가 폐기물 처리 사업한다는 거 적정하다고 통보받았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다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시설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이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뭘 신청한 거야? 시설 설치할 수 있는 용도의 땅으로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토부 장관이 거기는 환경보전 때문에 안 돼. 거부를 한 거야. 그럼 거부를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시설 설치를 못하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 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아니 환경부 장관은 된다 그랬는데 왜 적정 통보해줬는데 왜 국토부 장관은 왜 거부하냐?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적정 통보해줬다는 얘기는 이 폐기물 이 지역 땅에 이 땅을 시설 설치가 가능한 땅으로 변경해 준다는 그런 견해가 포함된 거 아니냐 하고 주장을 했어. 그렇게 주장하면서 근데도 국토부 장관이 거부한 거는 실내보호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러나 자 15번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적정하다고 통보해 주는 조치 속에는 그 폐기물 처리 사업 관련한 예정 토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 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의 땅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하면 그 허가해준다, 변경해준다 하는 공적 견해 표현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여기에 그 다음에 내가 밑줄 안 쳤지만 이거는 폐기물 처리 관련 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고 이 땅을 자연보전지역에서 시설 설치가 가능한 땅으로 바꾸고 이런 거는 국토부 장관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법에 따라 결정하는 거고 권한자도 다르고 고려해야 될 법적인 요소도 다르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적정하다고 통보해 준 것 속에 그 토지에 대해서 시설 설치가 가능한 땅으로 바꿔준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현까지 같이 한 거로 볼 수가 없다. 응? 같은 이치 넷째 끝에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 통보에 사업 예정 부지인 토지에 대해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이 오면 그 승인해 준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현까지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같은 이치거든. 15번 매우 중요. 16번도 체크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했다가 그보다 더 규제를 많이 받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한 경우,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 바꿔서 어디를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한번 지정해 놓으면 영원히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이 되는 거야? 구역으로 되는 거야? 그럼 또 상황 변하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개발 제한 구역보다 더 규제를 많이 받는 그런 지역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거지. 한번 지정해 놓으면 영원히 안 바꾼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6번 그런 이치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8번이 또 잘 나옵니다. 18번 자 어떤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여기도 민원 예비 심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는 사업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막 돈 들여갖고 시설도 막 투자를 해서 시설도 다 갖춰가지고 이제 허가를 신청해야 돼. 근데 자기가 허가 받을지 못 받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 돈 많이 투자해갖고 시설 갖춘다고 해서 갖춰갖고 투자해서 허가 신청에다 거부되면 엄청난 재산 피해를 보잖아. 그래서 아직은 시설 설치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행정기관에 사업 내용 가지고 이게 좀 일단 심사 좀 해달라. 이게 민원 예비 심사야. 그래서 거기서 사업 내용에 일단 문제가 없다라고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을 설치해서 정식으로 허가 신청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 예비 심사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행정청이 어떻게 했어? 민원 예비 심사 신청을 받고 그에 대해서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정식으로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서 뭐 했어? 개발 사업을 마쳤어. 그랬더니 행정위원이 개발 부담금이란 걸 부과했어. 뭔가 어디를 개발하면 그것 때문에 환경에도 피해를 주고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막 하니까 그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이란 걸 물려요. 그 일종의 지조차고 개발한 거에 대해서 사회 전체 공익상으로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거든. 그거는 얼마 걷어가지고 개선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목적으로 부과하는 게 개발 부담금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됐지, 뭐 로또에 당첨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인천에 빌딩 하나 줘봐. 그러면 거기도 뭐야? 개발부담금이라고 불려요. 교통체증 유발하게 되고 뭐 한다고. 응? 전체 뭐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물리게 돼 있어요. 응? 자, 그러면 그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는 거는 뭐야? 이거는 첫째 줄에서 말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죠. 하여튼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야? 저촉되는 건 없습니다라는 것뿐이지 개발 사업을 다 마친 후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것까지 포함된 건 아니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나중에 개발 사업 마친 다음에 개발 부담금 부과한 거는 신뢰 보호에 어긋난 거 아니다. 그 속에는 저촉사항 없습니다 기재한 것 속에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거는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응? 그래서 그것도 꼭 잘 나오는 편이고. 자, 20번도 시험에 한번 쓰인 적 있어. 뭐라고 나왔냐면 납세 의무자에게 쭉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자, 어떤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은행에. 응? 자, 은행에 가서 벌써 자기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야. 응? 근데 은행에서 또 뭐 요구하냐면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래. 관련 서류 중에. 응? 왜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못 갚잖아.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할까? 담보로 잡은 땅을 경매로 팔아갖고 거기서 이제 자기 빌려 대출을 한 돈을 회수할 거 아니야? 그런데 땅을 경매로 팔았는데 누가 떡하니 나타나? 국가가. 얘 안 낸 세금이 있다. 그럼 국가가 우선 거기서 돈을 먼저 우선 1순위로 먼저 떼가요. 그러면 은행은 기껏 담보로 땅을 잡았어도 국가에서 이 사람 안 낸 세금 먼저 떼가야 된다 해가지고 땅 경매로 판 돈에서 돈 다 떼가 버리면 은행은 건질 게 없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은행은 이 사람이 세금 안 낸 거 있나 없나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대출 받을 때 납세 증명서 이런 거 제출하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세무서장한테 이제 신청해서 받았지, 납세 증명서. 근데 여기는 원래 안 낸 세금이 있으면 그 안 낸 세금 칸이 있어요. 여기다가 안 낸 세금이 있다, 얼마 이런 거 기재하게 돼 있는데 세무서장이 어떻게 했어? 그 기재사항 아무것도 안 쓰고 내보낸 거야. 원래 안 낸 세금이 왕창 있는데 빈칸으로 내보냈어요. 그 은행에서 뭐라고 믿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안 낸 세금이 하나도 없구나. 응? 그리고 믿고 안심하고 이제 땅을 담보로 갖고 빌려준 거야, 대출. 근데 이 사람 못 갚았어. 그 땅을 딱 경매로 딱 팔았어. 그랬더니 국가가 우리 못 받은 세금이 있고 세금이 1순위로 돼 있어요, 법에서. 그러니까 경매대금에서 왕창 빼간 거야. 먼저 빼가. 그 은행은 건질 돈이 별로 없는 거지. 그래갖고 은행이 반발해서 아니 납세 증명서에 안 낸 세금이 하나도 없다고 빈칸으로 돼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난 그걸 믿었다. 근데 뒤늦게 와가지고 세금 못 낸 거 있다고 떼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고 싸운 거지. 근데 그래. 응? 세무서장이 안 낸 세금 기재하는 난을 공란 빈칸으로 해서 납세 증명서를 발급해 줬대. 그리고 그걸 믿고 은행이 대출을 해줬는데 그거 나중에 뭐래? 그것만으로는 은행이 국가가 안 낸 세금에 대해서 세금 징수하는 거 있잖아. 그 포기한 거로 볼 수가 없대. 은행만 피본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가 은행이 땅 경매로 판 돈에서 우리가 먼저 받을 돈이 있다. 이거 돈 받을 권리 교부 청구를 하래. 청구해서 받을 권리 포기하겠다 이런 거로 볼 수가 없대. 결국 뭐 은행만 피본 거야. 이것도 사실 좀 은행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볼 수 있어. 그죠? 이 사람이 세금 안 낸 거를 그러면 어떻게 알아봐? 세금 안 낸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봐? 세무서장이 발급한 증명서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어떤 경로로 알아봐야 되지? 그렇잖아.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21번도 체크. 21번은 자,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답변해 줬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뭐 한다 안 한다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만 왔다 갔다 한 거야.
행정기관끼리만 지금 질문하고 답변만 오갔어요. 이 해당자인 상대방 국민한테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가 안 된 상태야. 그러니까 아직 상대방 국민이 믿게 만드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직 안 된 거다 이거지. 행정 조직 내에서 기관끼리만 지금 질문 답변한 거고 그걸 아직 상대방한테 통보 안 했거든. 응? 그리고 정식으로 통보를 안 한 게 아니라 이 세체 출입은 담당 공무원이 그냥 알려줬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한테 친분이 있는 담당 공무원이 봐봐 지금 자 뭔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뭔가 질문이 왔어.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거에 관해서 담당 부서 장관한테 이런 질문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법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하고 장관한테 질문했고 장관이 시장한테 이거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법 해석하고 이렇게 거기까지만 해준 거예요. 장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시장한테. 근데 시장이 그러면 질문한 저 상대방 국민에게 정식으로 통보를 해준 것도 아니고 답변이 여기 보니까 그냥 친분이 있는 공무원이 어떻게 했어? 담당 공무원이 친분이 있다고 상대방한테 비공식적으로 알려준 거야. 그렇다면 아직은 상대방한테 공적인 견해 표명을 아직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 내막이 있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22번도 공부해야 된다. 22번은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 여기서 법률로 확정되는 건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공포를 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해야 확정이 나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법률을 통과시켜요.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한 국회의원 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 그 다음에 그러면 통과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공포하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법률로 확정이 나는 거야. 그런데 국회에서 국민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 어떤 법을 통과를 시켰어. 통과를 시켰는데 국회로 보냈어. 그런데 국회의장이 이제 대통령한테 공포하라고 보냈어. 근데 대통령이 반대해 그 법에. 그래서 다시 거부해가지고 국회로 다시 되돌아왔어. 그런데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더 이상 논의 안 하고 그냥 말아버렸어. 그랬더니 그 법 어떤 국민들에게 이익되는 법이 이제 만들어질 것을 이제 예상하고 있었던 그 국민들이 뭐 한 거야? 국회에서 법 이렇게 자기들한테 이익되는 법 통과시키고 만들었는데 왜 더 이상 진전이 없느냐 하고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야. 그죠? 그런데 국회에서 어떤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통과, 의결까지 한 적이 있을지라도 대통령에 의해서 공포가 돼서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은 국가가 그 법률안 내용과 관련해서 뭔가 약속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아두고, 그죠? 자, 23번 보면서는 짜증나. 23번 편례 보면서, 그지? 자, 우리 여러분이나 세무서 찾아가나? 세무서 행정기관 직접 찾아갈 수도 있지만 집에서 인터넷 하잖아. 세무서 들어가면 홈페이지 거기 뭐 질문 뭐 코너 거기다 이렇게 질문을 올렸더니 거기 답변이 왔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믿고 그대로 했는데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읽어보면 우리 납세자인 국민이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말이야. 홈페이지에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에다가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답변이 나왔대. 그래갖고 그 답변대로 세금을 뭐 이렇게 신고 납부를 했나 보지? 근데 뭐야? 이거 너 왜 세금 적게 신고했어? 신고하고 납부했어. 이러고 나중에 너 세금 속여가지고 적게 내려고 그랬지? 이러면서 뭐야? 원래 세금액에다가 더 왕창 세금을 벌 주고 더 내는 거, 더 부과한 거야. 나는 질문했더니 그렇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그래서 그대로 한 것뿐인데 내가 뭔 잘못이냐? 이러고 싸웠는데 뭐래? 거기도 저지 그때 보니까 그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담 증언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 그 믿으면 안 된대. 공적 견해 표명 아니래. 정말 판결 수긍대? 그지 같죠? 지금 인터넷 세상인데
내가 이 판결 얘기할 때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빠져 있지만 길게 들 수 없지만 이거는 여기 두 번째 줄에 상담 직원의 단순한 상담에 불과. 그러면 상담을 하지 말든가. 에? 상담 직원은 왜 두고 상담에 답변을 하게? 상담 직원 법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자의 답변이래. 그거 믿으면 안 된대요. 뭐하러 그럼 이 콘을 두고 상담을 하고 답변을 하게? 그지 같잖아?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지 같은 거야. 그러면 이 상담 직원은 지가 잘 모르면 담당 부서 담당 직원에게 연락을 해서 이거 다시 보내주고 질문사항 보내주고 거기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게시하든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이따 이러 지금 상담 직원 뭣도 잘 모르면서 그냥 답변을 올려놓고 나중에 그 말 믿고 따르면 나 몰라라? 말이 안 되지, 그지? 이건 뭔가 진짜 거지 같은 판결 같아. 응? 인터넷 세상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 보고 23번도 그렇고 아까 판례 중에 그 4번 판례도 그렇고 51쪽에 있는 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 상담 있지, 상담. 이 상담이란 단어는 그냥 단순 상담에 응해 안내해 준 건 공적인 견해 비용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판례가. 자, 그 다음에 24번 최근에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24번. 자, 행정청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장 용도를 무슨 판매 위락 숙박시설로 결정 고시한 행위.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행정기관이 어디를 갖다가 어디를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하고 그러잖아. 어디를 개발하면 이쪽 구역은 여기는 뭐 주거 지역, 뭐 여기는 상업지역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뭐 여기 상업지역에 또 이 구역을 나눠서 여기는 주로 숙박시설, 뭐 여기는 판매시설, 뭐 이런 거 위락 사람들 뭐 이용할 수 있는 유용시설 이렇게 구역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여기는 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설 곳 이렇게 지정을 하죠 보통. 옛날에야 막 들어섰지만 지금은 이제 다 계획도시 하잖아, 그지? 계획 짜가지고 구역에 여기는 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서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구역을 뭐로 정했대? 판매 위락 숙박 시설이 주로 들어설 곳 이거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 판매 숙박 뭐 위락 시설이 들어설 것 그러면 판매 위락 숙박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무조건 여기다 신청하면 다 허가되는 거야? 그건 아니라 이거지. 주로 그런 게 들어설 지역이다라고 하긴 했어도 그 지역 내에서는 공익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허가 신청만 하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다 된다.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거지. 응? 주로 그런 게 들어설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미 숙박시설은 거의 다 뭐 충분한 정도로 허가가 돼서 이미 나갔다. 그런데 또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건축허가?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응? 다른 시설이 이제 좀 들어와야 좋겠다.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거지. 숙박시설만 계속 모텔 건축허가만 계속 들어와? 신청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런 이치로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좀 많이 썼어. 다음 페이지 있는 것들도 참고사항으로 좀 보세요. 응? 시간이 되면 한 번 정도씩 읽어보기로 합니다. 지금 말한 거 위주로 거의 시험에 많이 쓰인다. 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어갑시다.